몸 따로 마음 따로 개가 한 열려?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이조 참판을 지내고 있는 김대감의 이야기이다. 때는 꽃피는 춘삼월이었다. 김대감은 몇몇 선달들을 데리고 인근의 활터로 나가 종일 활을 쏘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며 흥취 있게 놀다가 도성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침 목이 말라 인근의 샘에 들렀다. 김대감이 시원하게 물을 들이키고 일어나는 순간 어떤 여인과 부딪혔다. 그 여인이 이고 있던 물동이가 휘청이면서 쏟아진 물에 김대감은 물벼락을 맞았고 여인의 물동이는 이내 바닥에 떨어져 박살 나버렸다. 흠뻑 젖은 김대감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 여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자태가 매우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여인은 깨진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아마 둘러선 김대감과 여러 선달들의 시선을 받고 있자니 감당하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김대감은 다급히 주머니에서 돈 10량을 꺼내어 선달에게 주며 깨진 물동이 값을 전해주고 오라 일렀다. 선달 한 명이 서둘러 여인을 뒤따라가니 여인은 저 앞에서 어느 집으로 막 들어가고 있었다. 곧장 따라 들어가 선달이 주인을 불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고 나오는 이도 없었다. 선달은 다시 한번 애타게 불러보았다. 이보시오. 이 집으로 들어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안 나오시면 제가 방문을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그제서야 누군가 나오는데 역시 좀 전 샘에서 본 그 여인이었다. 역시 계셨군요.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해드릴 말이 있어서요. 좀 전에 이조 참판나리가 당신과 부딪혀서 물동이를 깬 것에 대해 사과하시면서 물동이 값을 물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신 가져왔습니다. 받으시죠. 그러나 여인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여인은 입을 열었다. 서로 부딪혀 그분께서는 물벼락을 맞으셨고 저는 물동이가 깨졌으니 누구의 잘못이라 누구의 손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받을 수 없습니다. 여인이 끝까지 돈을 받으려 하지 않으니 선달은 결국 돈을 전해주지 못하고 그냥 가져왔다. 김대감은 선달에게 얘기를 전해 듣고 외모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사리 분별도 참 명확한 여인이라는 생각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다. 김대감은 그동안 샘에서 만난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래서 여인에 대해 알아보니 그녀의 남편은 유씨이고 영모에 연루되어 귀양살이 중이며 아직 자식은 없는 모양이었다. 귀양 간 남편은 언제 돌아올지 알 수도 없고 생각해보면 유배지에서 죽을 확률도 높았다. 이미 몇 해 전에 호라비가 된 김대감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 여인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생길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 여인과 혼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랫사람을 시켜 여인에게 매파를 보냈으나 여인은 제가 할 자격도 마음도 없다는 대답만 되돌아왔다. 몇 번을 다시 매파를 보내 설득해 보았으나 여인은 김대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몸이 단 김대감은 여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가보니 여인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둘이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수원부사를 지낸 사람이었으나 아들이 영모에 연루되어 귀양을 가고 가문의 재산이 나라에 모두 압류된 뒤에는 집신을 삼아 밥벌이를 하고 있었다. 김대감은 여인의 집이 가난하니 재물을 보면 혹시라도 마음이 돌아설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돈도 보내보고 쌀도 보내보고 땔감이 떨어질만 하면 나무도 수레에 실어 보내보았지만 여인은 그 모든 호의를 거절하고 개가 할 뜻이 없음을 더욱 분명히 할 뿐이었다. 김대감이 아무리 이런저런 방도를 써봐도 여인이 대쪽 같은 절개로 김대감의 마음을 받아주질 않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결국 김대감의 여인을 향한 집착은 강제적으로 힘을 동원해 여인을 보쌈해오기로 마음먹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라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함부로 부녀자를 보쌈할 수는 없으니 김대감은 먼저 벼슬부터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강릉의 어느 한적한 곳에 집을 한 채 사고 이사를 했다. 여인이 욕심난 만큼 김대감은 많은 공을 들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김대감은 선달들 중 신복이라 할 만한 사람들을 몇 명 뽑아서 여인을 보쌈에 오라 시켰다. 결국 여인은 강제로 보쌈을 당해 알지도 못하는 강릉 땅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김대감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몸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김대감도 여인이 언젠가는 자신을 받아들여 줄 것이라 믿고 기다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술이 많이 취한 김대감이 여인을 강제로 취하려 했으나 여인의 그곳에 종기가 심한 것을 발견하고는 마음을 접은 일이 있었다. 이것은 사실 여인이 미리 인두를 불에 달궈 자신의 음부를 지졌던 것인데, 여인이 보쌈을 당했을 때 이미 복중에 본 남편의 아기가 있었고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김대감과의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다. 보쌈을 당하고 온 수모를 목숨 걸고 견딘 것도 태중의 아이를 위함이었다. 여인은 자신의 배가 불러오자 임신 사실을 김대감에게 알리고 곧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아들 이름은 송윤이라 지었다. 그리고 이후에 여인은 김대감에게 몸을 허락하였다. 본 남편의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을 보호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김대감과 잘 지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원래 김대감 본처가 난 아들이 하나 있었다. 여인은 그 아들을 자기가 난 자식과 같이 이뻐하고 잘 보살펴 주었다. 김대감도 여인이 본 남편과 낳은 아이를 차별 없이 자신의 아이처럼 대해 주었다. 그리고 이후 여인과 김대감 사이에서도 아들 하나를 낳았다. 동네 사람들은 김대감이 원래 아들 하나를 두고 이후 여인과 아들 둘을 낳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실 둘째 아들은 여인과 본 남편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김대감과 여인 둘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김대감과 여인의 삼형제가 어느덧 장성하여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다. 과거를 보러 가기 전날 여인은 둘째 아들 송윤을 불러 지도가 있는 종이를 주면서 말하길. 서울에 가면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 유수원이란 노인이 계신다. 그 집을 찾아가서 하숙을 하고 과거를 보고 오거라. 하면서 웬 주머니 3개를 주었다. 송윤은 한양에 올라가 형제들과 헤어진 후 유수원의 집을 물어 찾아갔다. 유수원은 여전히 집신 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송윤이 들어가 유수원에게 인사를 하니, 어디서 왔수? 강릉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찌 내 집을 찾아왔을꼬? 예, 저는 강릉에서 과거를 보고자 상경한 김송윤이라 합니다. 과거가 끝날 때까지 이 댁에서 머물 수 있을까요? 밥 해줄 사람도 없는데. 아, 밥은 다른 데서 사 먹고 오겠습니다. 잠만 여기서 자겠습니다. 송윤을 잠시 천천히 훑어보던 유수원은 별일 있겠냐 싶어 송윤이 머물고 가는 것을 허락했다. 강릉에서는 공부를 잘했는가? 글쎄요. 그것은 과거 시험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송윤은 지난밤 어머니의 신신당부를 되새겼다. 어머니는 주머니 3개를 주면서, 혹여 급제를 하게 되면 그 유수원 댁에서 이 첫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거라. 다음 주머니를 언제 열어봐야 할지는 열어본 주머니 안에 쓰여 있을 것이다. 만일 급제를 못하게 되면 열어보아선 안 된다. 어미의 명령이니 반드시 따르거라. 함부로 열어볼 것이 못 된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하거라. 한편 삼형제는 3명 다 과거에 급제했다. 송윤이 유수원의 집에 가서 첫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니 자신의 성이 김가가 아니고 유가이며 유수원을 좁으라 알려주니 어머니의 속을 알 수가 없었으나 괴이한 일이다. 그러나 어머니한테 무슨 곡절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유수원의 방으로 가서 어머니가 좁으라 하니 할아버지 대접을 하고 새로 인사를 했다. 그래, 어딘지 수상하다 했다. 처음 너를 본 날 네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꼭 내 자식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 어찌 그리 똑같이 생긴 놈이 있을까 하고 널 찬찬히 봤었다. 그리고 네 아비 귀양 가려고 할 때쯤에 우리 집 은행나무가 말라 죽었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은행나무가 작년부터 다시 싹을 틔우고 살아나기 시작했단 말이지. 이제 보니 네가 이리 과거를 보고 또 급제를 해서 우리 집안에 경사가 있으려고 그 나무가 도로 살아났구나. 자식도 없고 앞으로 경사는 일생에 없겠다 싶었는데, 나 죽는 것이 제일 경사라 싶었는데 얼른 죽지도 않고 왜 이렇게 사는가 했더니만 네가 이렇게 과거에 급제하는 걸 보려고 그랬구나. 하고 영감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감격해했다. 그래, 이제 내 어미에게 돌아가 보거라. 송유는 유수원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대문 밖으로 나온 후 주머니 하나를 열어보았다. 주머니 속 편지에는 형제들만 먼저 집으로 보내고 송유는 서울에서 나흘을 더 머문 뒤 내려오라 쓰여 있었다. 송유는 의아했지만 어머니의 뜻에 따라 형제들만 먼저 강릉으로 내려보냈다. 형제들은 쉬지 않고 말을 몰아 집에 도착하여 삼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했음을 알렸다. 한편 송유는 느긋하게 서울 구경을 하며 유수원의 집에서 나흘을 더 머물고 이제 집으로 출발하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웬 사람 하나가 말을 타고 급하게 오더니 뜬금없이 부고를 알렸다. 놀랍게도 그것은 송윤 어머니의 부고였다. 송윤은 갑작스런 어머니의 부고를 받고 말을 몰아 강릉으로 내려가면서 마지막 남은 주머니 하나를 펴보았다. 그 속에는 어머니의 그간의 사정과 마지막 유언이 들어있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너를 뱃속에 두었을 때 보쌈을 당해 지금의 김씨 집에 개가를 하게 되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것은 유씨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바로 너를 키우기 위함이었다. 여인에게 절개는 생명보다 귀한 것.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하나 나는 부녀자의 도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제 너를 키워 대과에 급제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니 조부님을 네 아버지 귀양살이 풀려올 때까지 정성껏 잘 모시고 살거라. 송유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 강릉에 도달했지만 이미 죽은 어머니를 살릴 수는 없었다. 여인은 유수원 가문의 대를 잇고 또 김대감에게 아들 하나를 낳아주었으며 김대감 본처의 아들까지 잘 거두어 길렀다. 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모두 과거에 급제하게 뒷바라지하였다. 여인은 송윤의 과거 급제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 생각하고 그날 저녁에 자결한 것이었다. 여인은 개가를 했지만 그 누가 이 여인을 열녀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는가. 참 안타까운 죽음이며 참 훌륭한 부인이자 어머니이며 또한 열녀였던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